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거의 금기어에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고객한테 절대 먼저 권하면 안 되는 그냥 위험한 투기 자산.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 월가의 심장부, 미국의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객들한테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1에서 4% 편입하세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독이라고 부르던 걸 이제 약으로 처방하기 시작한 셈이죠. 네, 정말 금융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언이 아니죠. 이건 단순한 입장 변화가 아니라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거대한 항복 선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결정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대체 월가의 태도가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지, 또 그들이 제시한 1~4%라는 이 숫자,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당신의 자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좀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 퍼즐의 첫 조각은 역시 금지에서 권장으로 바뀐 그 지점부터 시작해야겠죠.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부터 짚어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하의 메릴, 또 프라이빗 뱅크, 메릴 에지, 여기서 2026년 1월 5일부터요.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1%에서 최대 4%까지 공식적으로 배분하도록 허용했다는 건데요. 이게 과거랑 비교하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사실 바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속의 10,000명, 1,000명이 넘는 자산관리사들.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추천 금지라는 아주 명확한 내부 지침 아래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고객이 먼저 저기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기 전에는요. 그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사실상 금지됐었죠. 뭐랄까 일종의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아는 자산관리사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컴플라이언스 교육에서 고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의 예시로 비트코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정도였군요. 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선을 그었던 건데 이제는 은행이 먼저 나서서 고객한테 비트코인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죠.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온도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단순히 허용을 넘어섰다는 점이에요. 허용 이상이다. 네, 과거에는 고객이 원하시면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였다면 이제는 이 정도 비중은 당신의 포트폴리오 건전성을 위해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먼저 권하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된 거죠. 아, 이건 비트코인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선택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 값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기본값이라. 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마치 자동차에 바퀴 4개랑 에어백이 기본으로 달려나오는 것처럼 이제 헌대적인 포트폴리오라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기본값의 구체적인 수치, 1에서 4%,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숫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정해진 느낌이 들어요. 전적으로 의도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숫자 범위가 월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실 모든 것을 말해주죠. 모든 것이요? 네, 이건 절대 인생 역전을 노리는 복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기존의 주식, 채권 같은 전통 자산과 함께 담았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은 낮추면서 장기적인 수익률은 개선할 수 있는. 아, 다각화 효과. 그렇죠. 다각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낸 겁니다. 철저히 위험 관리에 기반한 전략적 도구로 보고 있는 거죠. 투기가 아니라 자산 배분의 도구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군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얘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하죠. 자료를 보면 모건 스탠리는 2에서 4%, 블랙록은 1에서 2%, 피델리티는 특히 젊은 투자자한테 2에서 5%까지 권장하고 있어요. 거대 금융사들 사이에 마치 무슨 보이지 않는 합의라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숫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0%는 더 이상 정상자린 포지션이 아니다. 라는 월가의 새로운 컨센서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을 아예 안 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다? 네, 이제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아예 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좀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움직임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자사 투자 전략실에서 직접 현물 비트코인 ETF 4종에 대한 공식 분석,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커버리지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월가의 대형은행이 특정 자산에 대해 커버리지를 시작한다는 건요. 그들의 수많은 분석가들이 이제 그 ETF를 예를 들면 애플이나 삼성전자 주식처럼 취급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주식처럼요? 네, 매수나 매도 같은 투자 의견을 내고 고객들을 위한 심층 분석 리포트를 발간하고 목표 가격까지 제시하겠다는 거죠. 제도권 금융의 공식적인 인증 도장을 쾅 찍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그 첫 커버리지 대상이 블랙록의 아이밭, 피델리티의 FPTC, 비트와이즈의 BITB,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미니 트러스트,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거래량이 많은 상품들이네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이게 전부 현물 ETF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기존에 했던 선물 기반 ETF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현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해야 하니까 은행이 이 상품을 분석한다는 건 곧 비트코인이라는 실물 자산 자체의 가치를 분석하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건 정통성의 측면에서 정말 엄청난 도약이죠. 이런 움직임이 정말 거대한 도미노 현상의 일부로 보이는데요. 가장 보수적이기로 유명했던 뱅가드마저 자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ETF 거래를 허용하면서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고 그렇죠. 그게 시작이었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JP모건은 비트코인 목표가를 17만 달러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20만 달러로 유지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금융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커리어 리스크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커리어 리스크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월가의 펀드 매니저에게 비트코인을 추천하는 건 자기 경력을 거는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아, 잘못 추천했다가 잘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블랙호크와 피델리티의 ETF가 수십억 달러를 끌어모으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비트코인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게 오히려 커리어 리스크가 된 겁니다. 아, 고객의 돈이 다른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 바로 그거죠. 이건 어떤 이념적인 신념의 변화라기보다는 시장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지극히 비즈니스적인 결정, 일종의 항복 선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왜 하필 지금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점도 아니고 좀 조정을 받은 이 시점에 왜 월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떤 차이죠? 개인은 가격에 집중하지만 기관은 구조를 봅니다. 가격이 아니라 구조? 네. 기관들한테의 ETF 승인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었어요. 그건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사라지고 신뢰할 수 있는 수탁 기관이 생기고 표준화된 투자 상품이 만들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구조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조가 완성된 이후에 가격이 막 과열되었을 때 추격 매수하는 걸 가장 경계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의 조정을 보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구축해 나가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눈에는 고점대기 하락으로 보이는 상황이 그들의 눈에는 전략적 진입 시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본다. 정말 핵심적인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 그 정체성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제 비트코인은 금, 주식, 채권과 같은 하나의 독립된 자산군, 즉 에셋 클래스가 되었다고요. 자산군. 네. 과거의 그 위험한 투기라는 꼬리표는 이제 완전히 떼어낸 셈입니다. 당신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자산군으로 격상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시장이 주로 개인이 주도하는 규제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연기금이나 은행 같은 기관이 참여하고 ETF라는 규제 기반의 표준화된 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참여자와 규칙이 모두 바뀐 거죠. 어쩌면 개인 투자자에게는 마음 놓고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초기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완성되었지만 아직 기관의 거대한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쪽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하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당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한 3가지 접근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가지요. 네. 먼저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월가의 가이드라인 상단인 4%까지 목표 비중을 설정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떤가요? 너무 공격적이기도 너무 보수적이기도 싫은 대부분의 분들이요. 중립형 투자자라면 약 2% 정도의 비중을 장기 보유하면서 이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동참하는 전략이 적합해 보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 잡는 이 거대한 흐름에 그냥 올라타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를 위한 조언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네, 그런 분들에게 월가가 보내는 메시지는 이제 비트코인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전체 자산의 딱 1% 정도만 현물 ETF를 통해서 보유하면서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일종의 해치 포지션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아, 전통 자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하는 접근법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형 4%, 중립형 2%, 보수형 1%.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핵심은 0에서 벗어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보다 구조의 변화라는 큰 흐름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 언제 사서 언제 팔까? 이걸 고민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이 새로운 자산군을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전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가 공식 문서에 비트코인 1에서 4% 편입이 적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를 넘어서 우리가 알던 금융 질서가 다시 쓰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한 가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나는 과거 시대의 낡은 투자 기준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